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여대생 무리들이 줄지어 타는 겁니다. 젊고 예쁜 나이에만 내뿜을 수 있는 그 특유의 싱그러움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저런 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스레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 미니스커트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캠퍼스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는데 참 애석하게도 저희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어릴 때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했었지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큰 사기를 당하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눈앞에 꿈이 있었지만 가족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8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찬란하던 시기에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사물함을 정리하고 교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의 초절한 감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제게는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동생을 제게 맡기고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서 각자 떨어져 살아야 했답니다. 이상가족도 이런 이상가족이 없었죠. 동생과 저는 고모네 집, 외숙모네 집 등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금방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 지영아 너는 동생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너는 언니 말 잘 들어야 해. 알겠니? 저희를 받아주신 친척 집에서는 처음엔 사정을 듣고 안쓰러워하셨지만 2달, 3달이 넘어가면서는 저희 자매를 계속 곱게 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엔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우리를 돌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저에게 푸셨죠. 아유, 내가 뭐 한다고 생돈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서 지영아, 너는 내 아빠랑 연락하고 있긴 한 거야?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까지 깜깜무소식이야? 애들은 둘이나 떠맡겨 놓고.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밤마다 동생을 끌어안고 울며 잠들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악만 남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먼저 큰 소리치면서 집을 나갔어요. 저희 자매 누구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에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던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일념으로 보증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쪽잠을 자가면서 드디어 고시원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부모님을 비롯한 그 어떤 보호자로부터도 해방된 기분을 느꼈어요. 비로소 독립을 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25살이 되도록 연락 한 번이 없었죠. 그러다 25살 겨울이 되었던 어느 날 아빠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였어요. 이제야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사이에 엄마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아빠는 작년에야 빚을 청산할 수 있었어. 너희들 얼굴 보기 너무 미안해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지 말고 저희 한번 만나요. 올해 지훈이 성인이 됐거든요. 얼굴 한번 보셔야죠. 7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조차 안 되었던 아빠가 다행히도 살아는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마도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서 사는 삶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7년 만에 아빠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아빠는 지훈이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동생과 함께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해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빠에게 연락을 받던 그날까지 호되고 고된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대학 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것이 늘 꿈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따라갈 수 없는 일상이었죠. 동생도 성인이 되었겠다. 저도 이제 저의 진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학력 때문에 공장 말고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공장에서만 일했는데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떠올린 게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요리였답니다. 조리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고 원래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당장 한식, 중식, 일식 자격증을 모두 섭렵해버렸어요.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고 또 연습해서 일구어낸 인생 최초의 결과물이었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되는 대로 이력서를 미친 듯이 냈던 것 같아요. 번번이 학력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한 한정식 집에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마음이 쓰인다면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규모가 꽤나 큰 곳이었는데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빡빡한 업무였어요. 온종일 서서 칼질하고 막내로서 설거지도 하면서 일을 배웠답니다. 그렇지만 공장이 아닌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제 나름대로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스스로 레시피 연구도 해보고 재료 공부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홀팀 매니저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매니저님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동갑이더라고요. 매니저님은 군대 전역 후 곧장 이 가게에 취업해서 경력이 쌓여 진급을 했다고 하셨어요. 회식 자리가 끝난 후에도 저희는 둘이 맥주 한 잔을 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쩌다 보니 제 과거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죠. 지영씨, 항상 밝고 열심히 일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다니 정말 대단해요. 에이, 뭐려. 마음이 급하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형만 둘인데 형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도 잘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집에서 미운 우리 새끼 같아요. 대학도 안 나왔고 형들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게 어디예요? 저는 18살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그와의 대화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묘한 공감대가 있었죠. 어딘지 모르게 서로에게 끌렸던 저희는 퇴근 시간이 같아 자주 술을 한잔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또 동갑이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저는 인생에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과의 연애는 제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어요. 누군가 진짜 온전하게 저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제 동생에게 정말 살갑게 잘 대해줬어요. 동생이 없는 그였기에 항상 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갑작스레 여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었죠. 동생이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부추길 정도였어요. 언니, 요즘 오빠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
내 친구들이랑 학교 선배 언니들 연애하는 거 보면 다들 개차반이던데 오빠 같은 사람은 진짜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너 취업만 하면 나도 바로 결혼할 거야. 너 살 길 찾는 것도 보고 해야지. 저도 저였지만 동생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동생은 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해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꼬박 3년의 연애를 이어갔고 회사에서도 유명한 사내 커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이 동생은 유명 대기업에 취업해서 보란듯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의 유년 시절은 불행하고 힘들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일념으로 이루어낸 결과들이었어요. 3년이나 연애하고 동생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해 당황스러움은 2배가 되었죠. 이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말해주었어요. 우리 이제 3년이나 만났고 어차피 서로 결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침착하게 하나씩 빨리 해결해 나가자. 불안해하지 말고 나 믿고 잘 따라와줘.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겨서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남자친구의 그 말은 너무나도 안심되고 든든한 한마디였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승낙을 했죠. 사내 연애로 시작해서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동생에게 가장 먼저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동생은 누구보다 기뻐했답니다. 어머, 정말 나 이제 이모 되는 거야? 세상에, 요즘은 혼수 대신에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우리 집 얘기가 됐네. 두 사람 모두 너무 축하해요. 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쓰였는데 이제야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형부, 이제 형부라고 불러야 하는 거 맞지? 언니, 내가 더 잘 부탁하지, 처제. 아직은 어색하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한 형들 내외를 만나기로 했어요. 큰 형과 작은 형 2분 다 결혼을 하셨고 아이도 있거든요. 제 손윗사람이 2이나 되어서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제가 배움이 짧다는 걸로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었죠. 남자친구의 집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그래도 평범하고 좋아 보였어요. 늘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상상하던 집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2분은 딱 봐도 인생에 힘든 일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어 보이는 고상한 자태들이셨죠. 남자친구한테 언뜻 귀띔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2분 다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첫째 예비 형님은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지금 대학교에서 페이 강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 둘째 예비 형님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2분 다 교수인지라 너무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는 차마 제가 중졸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였기에 학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미리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사자 입에서 말하지 않는 한 학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무례하고 인성이 덜 갖춰진 거라고 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적을 깨는 건 예비 시어머님의 한마디였답니다. 그래, 셋째한테 듣기로는 학교를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하던데 무슨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중졸을 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그게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고 제가 어떤 사정인지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 가만히 있어 봐라.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도 아니고 내가 중졸의 며느리를 받아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네,
어머님. 어차피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아남아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길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18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고요. 어린 동생을 제가 챙겨야 했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절대 법적으로 하면 안 될 만한 일 같은 건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 큰형님이 입을 떼셨죠. 어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련님이 참 생활력 강하고 다부진 분을 데리고 왔네요. 그러게요. 형님, 방금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이어서 예비 작은 형님까지 한마디 얹으셨죠. 많이 배우신 양반들이라 그런지 뭔가 이해해주는 말을 하시는 듯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님이 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 집안의 박사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온 며느리를 받고 싶은데 중졸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미안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합시다. 예비 시어머님의 한마디에 가슴이 얼음장이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지영이 말고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만나면서 누구보다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줬고 저희는 서로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닮아서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영이가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줄 아세요? 임신? 내가 정말 못 살아. 너 그러라고 지금껏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한 줄 아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임신이라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에 집안이 정말 발칵 뒤집혔답니다. 임신이라는 한마디로 예비 시어머님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시고 예비 형님 두 분은 어머님께 달려가서 진정하시라고 하는 통에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좌불안석이었답니다. 남자친구의 큰형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저에게 남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너무 놀랐겠다. 우리 아기도 많이 놀란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반드시 설득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 상황이 끝나기는 할까 하는 불안감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님은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셨어요. 남자친구의 절절한 설득 때문이었죠. 저와 아이를 위해서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님께 빌고 또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에서 지은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집 걱정은 없겠다. 그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렇게 자식 편에 서주신다니까 뜻밖의 말을 하길래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립을 해버릇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는 것들은 전부 갚아야 할 것들이라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집 너무 감사하고 좋지. 근데 우리 둘이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받으면 작은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어. 우리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야 떳떳하지. 너는 자기가 원래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멋있는 것 같아.
그래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결혼의 모든 것을 준비했답니다. 멀리서 살고 계신 친정 아버지도 와주시고 조촐한 저희 하객들도 제 앞날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행복하긴 했지만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입덧을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입덧이라는 게 그냥 체한 거랑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몸 상태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거의 만삭이 다가오는 와중에 시아버님의 생신이 온 거예요. 생신 준비를 해야 해서 저희 며느리들은 하루 전에 미리 모여서 아버님 생신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장은 내가 혼자 봐서 재료 준비해 둘 테니 너희들은 1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약속되어 있던 1시에 시댁교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진짜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행사인데 저 혼자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1시가 지나도 아무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오세요? 그래 막내야 아내가 지금 여기 사모들하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네 형님들 오면 같이 먼저 좀 하고 있어라. 내가 뭐 만들지는 써서 냉장고에 붙여놨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끊은 뒤 작은 형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박사 공부 같이 하던 선배한테 붙잡혀서 조금 늦을 것 같다. 어머님께 양해 구해놨으니까 형님 모시면 먼저 하고 있어. 어머님에 이어서 작은 형님도 사정이 있다면서 늦으신다더라고요. 이미 1시간이나 지난 이후라 큰형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이러시는 겁니다. 막내 동서 내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오늘 다른 교수가 수업을 펑크내는 바람에 아내가 그 자리 대타로 나가게 됐거든. 먼저 준비하고 있어. 결국 정해진 시간이었던 1시에 도착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냉장고에 묻혀있던 종이를 보고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삭이라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누군들 한 명은 오시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장장 5시간 동안 숨 한 번 돌리지 못하고 음식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겁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고 배뭉침도 유난히 심해서 정말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무서웠다니까요. 만삭인 며느리 동서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운 사람들이 더하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님의 생신맞이 식사를 하러 다시 시댁에 갔답니다. 주인공인 아버님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손맛이 많이 좋아졌구나. 예전보다 훨씬 맛이 있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연히 큰형님께서 이건 전부 제가 만든 음식이라고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이러는 겁니다. 내 아버님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구석이 있어야죠. 아버님이 항상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손맛입니다.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큰형님. 내 아이가 이제 6살인데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니 입이 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자 작은 형님은 관심을 뺏기는 게 두렵기라도 했는지 준비한 선물을 건네면서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 생신 선물 구하느라 안 가본 백화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벨트랑 지갑인데 전국구 품절이라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아 세상에 우리 둘째가 이런 사이언스가 있다니까 안 그래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내가 딱 맞게 잘 사왔구나. 정말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전부 예쁘니?
너무 고맙다. 둘째야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버님의 예쁨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미 큰 형님이 음식을 전부 본인이 준비한 양 말을 해버려서 저는 뭐라고 말을 얹기도 참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영양제인데 별거 아니시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제 그래 고맙다 막내야. 오늘 음식 중에 막내가 한 거 뭐 있니? 아버님 막내 동서가 지금 몸이 무거워서 이번 준비는 저랑 둘째가 다 했어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자 저의 말을 가로채 버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릴까봐 무서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후다닥 먼저 본인이 한 양 말을 해버리니까 제가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자 우리 둘째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니 어디 이 영양제 어떤지 한번 봐줄래? 네 아버님 동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거의 다 합성원료라 체내에 딱히 도움되는 성분은 없네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발은 더 추운 걸 사드릴 테니까 그걸로 드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내리 깔아버리는 그 태도에 저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고 구매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첫째 형님도 둘째 형님도 그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자리가 끝난 이후 형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어제 각자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건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한 음식들인데 그런 말은 쏙 빼고 안 하실 수 있으세요? 만삭몸으로 힘들게 음식 준비했으면 최소한 고맙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버님한테 제가 준비한 거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온 영양제 성분이 별로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그래도 그냥 좋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서러움에 북받쳐서 쏟아내듯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여시는 겁니다. 동서 정말 웃긴다. 동서가 음식 준비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가족이고 다 같이 한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동서가 정말 그걸 아버님한테 어필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될 일 아니야.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야말로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 동서 그리고 아버님이 영양성분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박사까지 나온 내가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동서올리한테 이러는 거 좀 실례인 건 알고 있지.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머님이 한마디 거두시는 겁니다. 아이의 셋째 너 지금 네 형님들 불러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니 한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느 누가 손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하면서 훈수를 두니 그리고 첫째랑 둘째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서럽다면서 투정을 부릴 생각을 해. 아이 너도 참 속없다. 저 어머닌 그게 아니라요. 가족끼리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같이 살겠니? 아니 왜 나한테도 어제 음식 준비 같이 안 해서 실망이라고 말해보지. 그러니 어머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막내 동서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봐요. 네 어머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만석이라 몸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배울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건가? 아이고 다 됐다. 아버지 이제 곧 외출하시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아유 정신 사납다. 제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전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세 명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제가 진짜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큰 형과 작은 형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따진 거예요.
형 어떻게 형수는 만삭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 있다가 큰형님과 작은형님한테 또 전화가 와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정말 악몽 같은 생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장장 10시간의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아이를 낳느라 아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1000번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너무 예쁜 딸아이였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연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아이를 보러 병실에 와주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신 겁니다. 아들인 줄 알고 네 시아버지가 재윤이라는 이름을 짓자고 하셨는데 딸이라고. 세상에. 아니 아버님이 실망이 크겠다. 첫째도 둘째도 다들만 잘 나오던데 엄마 그래도 지금 막 아이 낳은 사람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건 좀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기대하고 있었는 줄 알아. 으유 답답한 것. 어머님은 모진 말을 내뱉으시고는 훌쩍 병실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픈 것도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 핍박스러운 말을 들어야 할 일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저 혼자 계속 슬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딴에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100일간의 몸조리를 마치고 다시 원래 일하던 가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제가 장기 근속을 하기도 했었고 워낙 저를 예쁘게 잘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다시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저희는 스케줄표를 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쉬는 날에는 아이를 보고 제가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제가 아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음식 준비를 혼자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두 형님은 제 시간에 맞게 시댁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큰 형님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만 오래 해서 손도 느리고 맛도 잘 내지를 못해. 역시 막내 동서가 손도 빠르고 일도 잘한다니까. 웬일로 저를 치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은 형님은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봤는데 일을 참 빠릿빠릿하게 잘해. 그래도 가게에서 그런 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가 봐. 칭찬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일이지만 저한테는 배울 게 참 많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무슨 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자기들은 쉬운 거 하고 저한테 어렵고 힘든 걸 시키기 위한 밑밥이었을 뿐인 겁니다. 거기에 어머님까지 가세를 해서 저 혼자 온갖 힘든 거는 다 하고 있었어요. 두 형님은 명절이라고 시댁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시부모님께 한우의 전복에 온갖 화려한 것들을 싸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형님이 저에게 참치캔과 통조림이 잔뜩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인심 쓰듯 하나 주는 거예요. 큰 건 아닌데 우리 선물 들어온 거거든. 동서 하나 가져가. 우리 집엔 캔에 든 거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세요. 저야 감사하죠. 근데 애들 참치킨 먹이면 좋을 텐데요. 영양소도 많고요. 그런 말 하지 마. 애들 아빠 노발되면 난리 나. 우리 집은 참치캔이랑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아예 들고 들어올 수가 없어. 애들한테도 어른한테도 해롭다고. 그리고 내가 또 식품과 교수인데 어떻게 내 새끼들한테 이런 걸 먹이겠어. 참치캔내는 특히 수성분이 많아서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 아니 그래도 맛으로 먹는 거니까. 그러자 큰 형님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동선에도 그러는구나. 우리 집도 그래 캔에 든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나 뭐라나. 하이고 참치킨 선물 받은 사람한테 내가 별말을 다 한다. 잘 먹는 사람은 또 잘 먹잖아. 네 맞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쁜 뜻은 없는 거 알지? 동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들은 몸에 외로워서 먹기 싫은 걸 저한테 준다는 그 심보가 너무 못됐잖아요. 먹고 죽으라는 뜻인지 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캐내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요식업에 종사해서 식재료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작은 형님이 말씀하시는 수유는 메틸다랑어라는 종에서만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캔참치 중에서는 취급을 안 하거든요. 시중에 파는 캔참치 중에서 순 검출된 제품 없는 걸로 확인됐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작은 형님이 진짜 똥 씹은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내가 교수인데 순 검출된 거 맞아 동서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통조림 제품은 안 먹는 게 좋아 열 처리가 들어가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거든. 아 맞아 나도 내가 아는 식품과 교수님한테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우리 애들 통조림 햄 같은 거 절대 입에도 못 대게 하잖아.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캔참치에서 순 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식품과 교수인 동서가 잘못 알고 있을 리가 있겠어. 꼴에 채면 구긴다고 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둘이서 합세를 해서 제 말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요. 작은 형님 보통 열 처리가 들어가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도 딱히 그렇지 않아요. 신선식품이랑 통조림 중에 영양면에서 큰 차이가 없대요. 다만 신선식품은 통조림이 가질 수 없는 맛이나 수분이나 식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오히려 신선식품보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은 제품군이에요. 통조림으로도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그러자 저의 말에 작은 형님은 정말 표정이 굳다 못해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동서 참 아는 거 많다. 그냥 동서가 교수라 하지 그래 그러고 싶은데 제가 학력이 부족해서요. 교수는 많이 배우신 형님들 같은 분이 하셔야죠. 저는 일부러 더 열받으라고 한마디를 더 거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식탁 밑에서 어머님이 제 다리를 계속 툭툭 치는 겁니다. 그만 조용히 하라는 사인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불려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디 중학교도 겨우 나온 주제에 하늘 같은 형님한테 따박거리면서 반박을 해. 형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 그냥 그런 줄 알고 내내 하면 될 것을 어머님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나요? 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나한테까지 말 대답을 안 해. 어디 중졸 주제에 박사 형님들 앞에서 아는 척을 해. 하는 척을 싸가지 없이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못 배워먹고 가진 것도 없는 것을 그냥 임신했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이건 뭐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집안 분위기만 느리고 있어. 아주 아유 답답한 것.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닌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알아먹을 것을 아직도 이러네. 중졸리 니까지 깨알아봤자 박사까지 한 이 형님들보다 많이 알겠어. 그러니 어서 그 입 닥치지 못해. 그리고 잠시 후 두 형님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제 팔을 툭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수는 동서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는 거 많아서 참 좋겠어 이러면서 나지막히 못 배워먹어서 그런지 재수가 없어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루 종일 고된 일은 저만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말에 아니라고 반박 좀 했다고 재수 없다는 말까지 들을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남편이 뒤에서 전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희에게 와서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어른이 맞기는 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잘못 보기라도 한 줄 알았네요. 다시는 저희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보 당장 이리 와. 저 잔 녀석이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은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도 말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삭혀지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형수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거기서 정말 너무 말 잘하더라. 그렇게 야무질 수가 없었어. 아니 요리를 업으로 하고 식자재를 매일 다루는 당신이 더 잘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참 형수들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화가 안 풀려댔어. 여보새님들이라 자기들 말이 전부 다 맞는 줄만 알아. 여기 이거 봐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마 자기들도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이마 짚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거의 1년이 넘도록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답니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남편과 우리 애기 셋이서 지내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이 슬쩍 알려주신 목 좋은 자리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지영이 내가 일도 잘하고 나랑도 오래 같이 있었잖아. 너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자리 목이 괜찮은데 가격이 시세보다 한참 저렴하거든. 내가 하나 차릴까 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알려주는 거야. 정말 그 좋은 자리에 보증금이며 월세가 너무 괜찮은 가게가 나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과 우리도 이제 우리 가게를 차리자고 이야기를 하던 터여서 저희는 그 자리에 가게를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자리 잡는데 2달이 걸리지 않았고 오픈하자마자 정말 초대박을 친 거예요. 1년 사이에 다른 동네에 2호점까지 내게 된 겁니다. 그 이후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기업에서 인수를 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는 협업을 해서 밀키트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들이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인터뷰 제안도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정말 과분하고 쑥스러운 내용이더군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걸 보게 된 건지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어머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납작 엎드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셋째 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구나. 네가 이렇게 진국이고 나중에 잘 될 줄은 내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 그동안 힘들게 했던 거는 정말 미안해. 그래서 그런데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 작년에 제가 한참 가게 일로 바쁘던 그 와중에 두 형님은 지인 교수한테 주식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형님은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버님 몰래 보증까지 써서 대출을 끌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근황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발 애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그 잘나고 많이 배운 박사 며느리들은 어떡하시고 못 배워먹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이런 한 장 받아온 게 있었던가요? 신혼집도 결혼식도 전부 저희 힘으로 했잖아요. 어머님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가차없이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두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그 사이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피폐해진 몰골을 하고 말하더군요. 동서 우리가 정말 너무 미안했어. 근데 우리 진짜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동서 가게에서 일 좀 할 수 없을까? 동서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형님 말이 다 맞아.
동서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지금 우리도 다 신불자가 되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오갈 곳이 없어서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우리 제발 한 번만 거둬줘라. 응 형님들 정말 저랑 장난하세요. 중졸레 배운 거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제가 한 것도 본인들이 한마냥 괴롭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가방끈 짧은 저한테 찾아오셨네요. 근데 저희 지금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형님들이 붙어 있을 자리는 전혀 없거든요. 행여 자리가 있다고 해도 손에 물 한 번 안 붙여본 형님들한테 이 안에서 시킬 만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아주 강하고 모질게 안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 이후 가게는 더욱 성황리에 잘 되었고 밀키트도 대박의 프랜차이즈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답니다. 중졸을 가진 것 하나 없다고 저를 무시하던 인간들도 제가 잘되니 제 앞에서 그렇게 코가 바닥이 닿도록 기는 날이 오더라고요. 두 형님들 그 이후 아주버님들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나 큰 빚을 상해 한마디 없이 지게 되었으니 당연한 처사이기도 했죠. 집에서 맨몸으로 소박을 맞은 두 사람은 서로 박사학위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저는 사업이 쭉쭉 잘 풀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친정아빠께 연락을 드렸어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라는 말을 했답니다. 아빠께 근처에 집을 하나 얻어드리고 지금은 2호점을 도맡아서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는 제게 네가 내 은인이고 귀인이라면서 늘 고맙다고 하십니다. 돈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가족도 결국 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려서는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하면서 비관을 하던 날도 많았는데 결국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순간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만 참고 버티면서 행복한 날을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